안녕하세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인종그룹 두 번째인 칼라인과 농장 근로자 사역입니다. 먼저 칼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된 The Cape Colored People Today 논문에 칼라인의 기원, 열악한 환경에서 자생했던 그들의 모습을 다루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논문에서는 우선 케이프 칼라인들이 독립적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백인 문화에 흡수되던가 아니면 흑인 문화에 흡수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아울러 칼라인들은 그 태생이 유럽 문화 기반 하에 탄생되었고 지금의 케이프타운을 건설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백인 사회에서 그들을 수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논문에서는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대다수의 흑인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후 아파르테이트가 시작되었고 결국 백인들은 칼라인들과의 통합을 포기하고 분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전 세계의 경제적 제재와 정치적 압박, 남아공 내부에서 진행된 흑인들의 저항운동은 점차 과격해지며 아파르테이트는 종식되어 갑니다. 칼라인들도 저항운동에 합류해서 그 결과로 지금의 남아공이 건설되었지만 칼라인들은 저항운동의 주류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백인들에게 소외되었던 것처럼 흑인 그룹에 합류하지 못하고 여전히 소외된 계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칼라인들은 우리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변합니다. We're not black enough. That's We're not black actually the enough, word. Yeah. but in the part we were not white We enough. weren't white enough. The black man rules the land. The white man owns the land. But where is the land of the colored man? 칼라인은 남아공 인종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남아공 전체로 보았을 때 소수이지만 웨스턴 케이프에서는 48.8%의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시대에 이들은 칼라인으로 규정되어 남아공 하나의 인종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혼혈 인종입니다. 최초의 칼라인 출현 시기는 동인도 회사가 남부 아프리카에 들어온 후로 봐야 합니다. 본격적인 유럽인들의 남부 아프리카 진출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식민지 개척에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서 노예를 케이프 지역에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절반은 아프리카에서 절반은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선주민이었던 꼬이꼬이와 산족 그리고 백인 등 다양한 인종들이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칼라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권은 인구등록법 1950 법안에서 인종을 3개로 나누었습니다. 백인, 흑인, 칼라인입니다. 하지만 후에 인도인을 칼라인에서 분리하여 4개의 인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흑인의 적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토착민 인종이나 아프리카 부족 구성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백인 정의를 살펴보면 백인이란 외형이 명백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백인이라고 받아지는 사람이다. 하지만 명백히 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칼라인으로 인정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칼라인의 정의는 아주 짧게 정의되었습니다. 백인도 원주민도 아닌 사람. 대부분의 칼라인은 아프리칸스를 사용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칼라인이 사용하는 아프리칸스는 백인이 사용하는 아프리칸스와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아프리칸스의 방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칼라인 아프리칸스를 보통 카퍼스 아프리칸스, 즉 케이프 슬랭, 컴피어스 아프리칸스, 즉 부엌에서 사용되는 아프리칸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방에서 일을 하는 노예나 하인들의 언어라는 의미로 칼라인의 기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칼라인의 기원을 보기 위해서 남아공 노예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8년 3월에 노예선 아마스 뿌어르트가 케이프에 도착합니다. 그 배 안에는 앙골라 흑인 노예가 17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자 38명, 여자 37명만 케이프에 내려놓고 나머지는 자카르타로 보내집니다. 그들을 시작으로 남아공 노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노예 역사는 1834년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658년부터 1834년까지 6만 3천 명의 노예들이 케이프에 끌려왔습니다. 그 중에 51.5%는 아프리카에서
48.5%는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아시아의 노예 대부분은 인도,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출신입니다. 케이프 지역에 도착한 노예들은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초기 노예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성이 주어졌는데 아담, 데이빗, 제이콥스, 피터 등의 성이 있습니다. 후기에 노예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노예선이 도착한 달을 기준으로 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노예들은 항구에 거주했다가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항구 밖에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더 늘어나면서 1660년에 슬레이브 로지를 컴퍼니 가든 옆에 만듭니다. 1679년 400에서 500명의 노예를 수용할 수 있는 슬레이브 로지가 새롭게 중축합니다. 이 슬레이브 로지는 매춘의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동인도 회사의 남성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아 성적 욕구를 슬레이브 로지에서 해결하고 그 결과로 혼혈일이 출생하게 됩니다. 1671년 행정관 아이스브란 호스케의 보고서에 의하면 동인도 회소 소속 여성 노예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4분의 3이 혼혈인이었습니다. 1685년에 케이프 방문했던 행정관 핸드릭 판 레이더의 보고서는 더 충격적인데 12세 이하의 92명의 노예 자녀들 중 44명이 백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기록했습니다. 핸드릭 판 레이더는 법령으로 화란 남성과 여성 노예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단 여성 노예가 화란인 아버지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편 그는 노예의 자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듭니다. 남자 노예는 25세에 여자 노예는 22세부터 돈을 지불해서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령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노예학교가 슬레이브 로지 안에 설립되었고 회사 소속 노예 자녀들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학교의 가장 큰 목적은 할언어 교육과 기독교화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칼라인들이 아프리칸스를 쓰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가공업자, 모자 기술자, 신발 기술자, 옷 만드는 기술자, 석공, 가수였습니다. 일부는 네덜란드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후예들이 지금의 케이프 말레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케이프 말레이로 불려지기보다는 케이프 무슬림으로 불려지기를 선호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노예로 끌려온 이들은 지금의 그린포인트와 복합에 정착했습니다. 그린포인트는 반항하는 노예들을 처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린포인트에서 드 바털칸트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1950년 시행되었던 집단 지역법에 의해서 케이프타운 밖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복합은 여전히 케이프 말레이 전통 가옥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복합에서부터 데블스피크까지 케이프 말레이의 정착지가 되었습니다. 노예병이 있은 직후 1840년에 그 지역의 최초로 칼라드 말레이 자치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그쪽으로 이주와 그 지역은 확장되었고 그곳이 지금의 디스트릭트 6입니다. 디스트릭트 6는 1966년 백인 거주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칼라인 구역으로 지정된 케이프 플랫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아파르테하이트 시대 때 아이디북을 보면 칼라인을 7개 그룹으로 더 나누어 표기했습니다. 그리과, 케이프 말레이, 케이프 칼라드, 중국인, 인도인, 다른 칼라인, 다른 아시아인.
그 중에 그리코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꼬이꼬이에서 찾습니다. 그리코아인은 대부분 꼬이꼬이와 유럽인 사이의 혼혈인 그리고 노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노예였던 아담 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콕은 자유인이 된 노예로 꼬이꼬이 추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1750년대 그는 피켓버그에서 남아까랜드로 이동합니다. 1790년 아담 콕의 아들 코넬리우스 콕의 주도로 식민지를 떠나 오렌지강 부근의 클라르바테로 이동합니다. 지금의 서그리과 랜드입니다. 1801년 런던 선교회 윌리엄 앤더슨은 그리과에 선교기지를 세워 그들을 위해 사역을 했습니다. 1799년부터 1802년에 있었던 고사족과 케이프 식민지 전쟁에 꼬이꼬이들도 가담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1804년 큰 무리의 꼬이산들과 도망친 노예들, 혼혈이들 중 케이프 식민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 서그리과랜드로 몰려듭니다. 1813년에 윌리엄 앤더슨의 도움으로 그리과인들만의 정치적 자치를 허락받습니다. 주수장을 카프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1826년에 케이프 식민 정부는 그리과 자치주 수장으로 아담 콕 2세를 승인해주며 케이프 식민지의 자치주로 인정합니다. 1861년 영국 정부는 그리과인들에게 동쪽으로 이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합니다. 아담 콕 3세의 주도하에 동쪽으로 이동해 1863년 현재 더반 근처인 그리과 이스트에 정착해서 그리과라는 인종 그룹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후에 꾸아줄루 나탈 지역에도 소수의 칼라인들이 살고 있으며 칼라인으로 분류된 사람들 사이에 광산 노동자로 끌려왔던 중국인, 더반의 사탕수수 노동자로 들어온 인도인 등 아시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칼라인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된 인종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를 통합할 뚜렷한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니를 발치한 얼굴은 케이프 칼라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패션 갭이라고 하는데 청소년기에 많이 발치합니다. 패션 갭은 케이프 칼라인의 하나의 문화 코드로 그들의 아픈 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노예가 앞니를 일부러 부러뜨려 자신의 몸 가치를 낮추어 주인에게 복수한 행동에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케이프 칼라인은 케이프 말레이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슬렘에게 찾지 않으며 그리과로 이동하지 않고 케이프 지역에 남아있었던 혼혈인들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케이프 플랫 지역과 남아공 와인 루트인 농장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혼혈인들은 유전적 연구로 4개의 인종들, 즉 꼬이산, 반투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대부분의 칼라인은 꼬이산 여인의 DNA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이 케이프 지역에 들어와 마주친 원주민들은 꼬이꼬이와 산족이었습니다. 꼬이산들은 유럽인과의 마찰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그 수가 급격히 줄었고 남겨진 꼬이산의 많은 수가 유럽 정착민의 농장 노동자로 흡수되었습니다. 식민정부 총독 판 플레이트버그가 1778년 장거리 여행을 통해 꼬이꼬이 분포 경계를 찾으려 했지만 10일 이상 여행을 해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판 플레이트버그는 꼬이꼬이들의 정착촌은 사라지고 대부분 유럽 정착민의 농장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목격하였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정착민이 정착할 당시 꼬이산 농장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과 지금의 농장 근로자의 생활 환경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꼬이산들과의 교류를 금지했지만 값싼 노동력의 필요로 꼬이산과의 접촉이 빈번해졌고 점차 농장 근로자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주 농장 근로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쁜 농번기에만 잠시 고용되는 일용직이었기에 집과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1800년경 담배는 농장 근로자였던 꼬이산과 노예들의 주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었습니다. 농장주는 매년 23kg에서 45kg의 담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농번기를 마친 꼬이산에게 급료 대신 음식과 담배 그리고 가죽을 주었습니다. 대형 가축을 운영하는 농장에서 꼬이산 노동자에게 급료 대신 빵과 멜론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배와 음식 외에도 생산물이나
급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웨스턴 케이프 지역 와인 농장의 경우 급료 대신에 음식과 와인을 제공하였습니다. 1920년경에 칼레돈 농장 근로자들은 현대화폐로 환산된 금액인 하루 120랜드 정도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1920년 당시 거주 환경을 보면 방 한 칸에 3명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아주 높은 유아 사망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때 당시 칼라인의 인구 증가율은 3.7%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백인들은 19%, 흑인들은 16.9%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937년에 발표된 논문 The Cape Colored People Today에서 이런 환경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져 왔던 모습임을 지적합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농장 근로자의 96.4%가 칼라인들이고 43.9%가 결혼이 아닌 동거 상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연구조사에 의하면 드라키스타인 농장 지역의 79%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고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무려 45%를 차지합니다. 2021년 현재 정부에서 공시한 최저임금이 시급 18.68랜드, 하루에 168.11랜드입니다. 현재 거주 환경도 평균 5명 정도가 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칼라인들에게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노예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백인과 칼라인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케이프 칼라인들에게 흔히 보여지는 패션 갭은 노예로서의 삶에 대한 반항이 현대 문화에 굳어진 모습입니다. 자신들을 열등한 계급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노예 상태입니다. 1700년대부터 농장에서 농장 근로자로 일하면서 거주지와 의류, 음식을 제공받으며 적은 급료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밀런 교수는 칼라인들의 경제적 노예 상태의 원인은 그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농장 칼라인들이 직면한 위기는 정체성 위기와 경제적 위기입니다. 먼저 정체성 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칼라인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혼혈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혼혈이라는 사실은 아파르테이드를 통해서 많은 칼라인들에게 상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1949년 제정된 다른 인종 간의 혼인을 금지한 법안과 같은 해 제정된 부도덕 법안은 백인과 유색인 간의 성관계를 부도덕한 범죄 행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칼라인들은 다른 유색인종과 혼합되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칼라인들은 범죄 행위의 결과물로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인구등록법 1951-3을 통해 정의된 칼라인은 백인도 원주민도 아닌 사람이다. 그들의 정체성은 법적으로 두 번의 부정으로 정의되어진 존재였습니다. 칼라인들은 흑인들처럼 고유 문화를 보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인의 언어와 문화를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파르테이트는 그들이 백인이 될 수 없었고 흑인 정부 때에는 또한 흑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의 방향성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위기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농장 근로자 퇴거 문제입니다. 이 퇴거 문제는 2000년 전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도시 근교에 있는 농장들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3차 산업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농장 근로자들의 거주지를 재건축하여 고급 주택으로 변경하는 일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장 근로자들을 퇴거시키는 일이 우선시됩니다. 이렇게 퇴거된 사람들은 새로운 타운십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은 범죄의 중심지가 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드라키스타인 지자체에 1127개 농장에서 농장 근로자 퇴거 요청을 신청했고 그중 434개가 법원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완전한 소유지 법령에 의하면 60세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그 땅에 거주한 사람 또는 농장 근로로 인해 질병과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평생을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장기 거주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의 위기입니다. 17세기 이후부터 보호정착민들은 농장 근로자들에게 급료 대신 음식과 와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떤 농장에서는 하루에 5번 제공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급료 대신에 와인으로 제공했던 방식은 300년간 지속되었다가 1961년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웨스턴 케이프 주 안에서 처음으로 술을 마신 나이가 농장 근로자의 경우 16.8세로 조사되었는데 다른 직업군의 19.1세보다 2.3세나 적은 나이에 술을 접한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나이는 19.7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술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술을 마셨는지 물음에 84.6%가 술을 마셨다고 답변을 했고 지난주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셨는지에 대한 물음에 75%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2001년 인구조사 때 종교 인구조사에 의하면 칼라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종교가 아포스톨릭 처치입니다. 60만 명으로 기독교 교단 가운데 1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턴 케이프의 경우 42만 명으로 전체 아포스톨릭 처치의 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6년 웨스턴 케이프에서 14.1%였던 아포스톨릭 처치는 2001년 17.2%로 큰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 시몬디움 농장 지역에서 종교 분포 조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드 아포스톨릭 처치와 뉴 아포스톨릭 처치에 적을 두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 아포스톨릭 처치는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꿈과 환상의 체험을 중시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도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아포스톨릭 처치의 교리 중 죽은 자들을 위한 예배는 아프리카 전통 신앙과 혼합되어 발전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예배는 고린도서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년 중 3월, 7월, 11월 첫 주에 죽은 자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사도장과 지역 사도가 집전하고 고인을 대신해서 두 교육자가 세례와 성령 인침과 성만찬을 받습니다. 이 성령 인침을 통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기회를 얻는다고 믿습니다. 죽은 자가 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죽은 자의 영을 받아 대언하기도 합니다. 칼라인 신앙인을 만나서 칼라인들의 기독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물으면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칼라인들이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진정성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외형적 형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 성경 말씀의 본질보다 예식과 의식 그리고 복장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사용하여 구원을 행위로 얻으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인 삶을 성경에 기초하기보다 은사적 경험과 예언에 의존하고 성경적 진리를 깊이가 없는 피상적 언어로 인식하여 말 잘하는 사람을 신앙 좋은 신자로 오해합니다. 농정지역 칼라인 사역을 위한 선교적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칼라인들의 역사는 많은 두려움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는 경험, 질병에 의한 대량의 죽음, 노예의 삶은 그들의 삶 속 깊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칼라인들은 많은 세월 동안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노예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인들의 뜻과 감정에 맞춰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으며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유 문화가 없었기에 언제나 서양 문화를 흉내내어 자신을 표현하였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두려움으로 인해 표출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포스톨릭 처치의 사도적 권위와 제도는 또 하나의 거짓 주인이 되어서 두려움으로 그들을 참 신앙으로 가는 성령의 역사를 막고 표면적 예식과 현상으로 신앙의 진정성을 찾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한
불법의 자식들이라는 정체성 의식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의 두려움은 어린아이 때부터 삶의 소망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매일 스치는 농장 근로자들의 눈빛 안에 녹아져 있는 두려움의 영을 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인 칼라인들을 위한 두려움을 파하는 중보기도와 올바른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낮아진 정체성을 높여줄 수 있는 선교적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술로 위로받는 영혼입니다. 고된 노동과 수직적 인간관계로 지친 농장 근로자들은 술로 그들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3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와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며 저주의 사슬로 그들의 삶을 묶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술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알코올릭 신드롬과 같은 대를 잇는 질병으로 인해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현재의 삶에서 탈출구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더욱더 깊이 간섭할 수 있도록 깊은 예배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와 교회 안의 알코올릭 치유와 성경적 가치관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 비상성 안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영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10년에 있었던 로잔대에서 두 가지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성숙을 이루는 급진적 순종의 제자도의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 안에 성장함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성장을 위하여 일치를 지향하는 급진적 십자가 중심의 화해의 필요성입니다. 급진적인 순종의 제자도와 급진적인 십자가 중심의 화해는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요청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칼라인 형제와 자매들 삶에서 피상적 기독교의 모습이 사라지도록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급진적 순종의 제자도와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가질 수 있는 기초적 신학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닌 살아내야 할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지식적 축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이기에 기초훈련이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칼라인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